네.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probability analysis 관련된 이제 책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요거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다소 좀 지루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좀 재미없는 부분들은 걷어내고, 우리한테 좀 필요한 부분들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도 너무 짧은 시간 준비하다 보니까 준비가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네, 시작할게요. 이제 첫 번째 챕터 1, 1.1은 그 probability analysis랑 모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이제 오버뷰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 책 자체가 이제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들을 위한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 마린 엔지니어들 그리고 네벌 아키텍처들도 다 electrical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다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는 뭐 친환경 선박이나 자유로운 선박들 뭐 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 있는 뭐 통신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이런 뭐랄까요 그 모던 그 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들을 이제 따라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런 자율운항이나 이런 그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고 이제 깊게 다뤄야 되죠. 거기에 probability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좀 다소 놀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천천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모던 인포메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요즘 세상을 보면 우리 네트워킹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가 항구를 들어간다. 들어갈 때 뭐 포트의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통해서 뭐 즉시 뭐 적시 저반, 뭐 적시 항해, 그다음에 또 자유론한 관점에서 뭐 충돌 회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요, 요번에 이제 하나오션하고 같이 그 제안서를 제출해서 우리 그 선정된 프로젝트가 이제 AI 패스포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이제 뭐냐면 그 선박이 이렇게 포트에 들어가고 나올 때 어, 항만하고 어떤 그 실시간 그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그 뭐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선박의 상태와 항만의 상태를 잘 이해를 해서 언제 이 배가 어떤 속도로 접안을 해서 어떻게 최적화된 그 카고 핸들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선박을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efficient operation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배가 이제 항구에 들어갈 때 자유로운 개념으로 뭔가 그 뭐죠 이제 시츄에이션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뭐 그 뭐죠 오브젝티브들이 있는지 그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피해 가야 되는지 뭐 왜 보통 이제 우리 항구 보면은 막 어선들이나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센싱들을 통해서 어떤 지점에 어떤 어떤 그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식별해서 이 배가 좀 더 옵티멀하게 이제 입출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 구현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걸 하려면은 사실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들이 잘 디벨롭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디벨롭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만 이렇게 트랜스미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이제 노이즈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불필요한 정보들이 과다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필터링 하는데, 이런 probability 모델이라는 것들이 적용이 돼요. 이제 뭐 깊게 지금 스테이지에서 배우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가 마린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또 사용해야 되는 이런 그 뭐 디지털 트랜스미션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웹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세큐리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어떤 그 좀 어떤 그 테러,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이제킹을 해서 뭐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조선소나 아니면은 선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이제 머신러닝 부분들이 있죠. 머신러닝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뭔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굉장히 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어, 이제 우리가 이제 향후에 미래에 이제 다루게 될 선박의 데이터들은 이제 매시브하거든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실제로 자유운항 선박을 개발하게 되면 실시간 데이터들을 엄청난 양을 받고 그걸 핸들링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명의 뭐 엔지니어이자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과 챌린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 네, 라는 점이 네, 이 페이지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고, 거기에 이제 probability 모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robability 모델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챌린지들을 좀 make sense out of the chaos. 그러니까 좀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고, 그다음에 더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오버뷰인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probability 모델하고 그러면은 이 deterministic 모델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난 probability 모델의 아주 기본적인 뭐 컨셉하고 어플리케이션 정도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뭐 그냥 이제 그 매스메티컬 모델이고요. 그냥 뭐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모델을 만들 때 먼저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가설을 위한 뭐 실험이나 모델링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해서 요게 실제로 뭐 적합한지 안 한지를 보고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 이제 가설을 다시 세우는 이런 프로세스. 이거는 뭐 디자인을 할 때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석사든 박사 논문을 쓸 때 시작이 하이포테시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 가설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로 통해서 그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일반적인 매스메티컬 모델이자 우리 뭐랄까요? 이건 그 논리적 그뭐 추론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게 이제 증명이 되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는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이런 프로바빌리티 모델이나 아니면 매스메티컬 모델도 똑같이 이런 프로세스를 따른다. 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디터미니스틱 모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처음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는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디터미니스틱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디터미니스틱 모델은 한국어로 결정론적인 뭐 모델 아니면 방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결과가 굉장히 obvious하다. 그러니까 결과가 굉장히 straightforward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전기 쪽으로 보자면 옴스로 우리가 알잖아요. 뭐 V equal IR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I equal VR.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우리가 이 중에 두 개를 알면 뭐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정확하고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법칙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달미니스틱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프로바빌리티 모델은 뭐냐? 이제 일단 예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 공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공이 뭐 0, 1, 넘버링이 이제 0, 1, 2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샘플 스페이스는 0, 1,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을 뽑아요. 하나씩, 하나씩. 뽑아서 그 숫자를 보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아서 다시 집어넣고 했을 때, 그 나오는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0이 뭐 10번을 우리가 했어요. 그럼 0이 몇 번 나오고 1이 몇 번 나오고 2가 몇 번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몇 번 나왔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면 1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였고 0이 나올 확률이 얼마였고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거는 디터미니스틱하고 다르죠. 그죠? 왜냐? 결과가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런 결과들은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그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요 실험을 저희가 이제 100번을 이제 반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이그젠플이거든요. 100번을 하면은 이제 요게 이제 숫자고요. 한번 몇 번 트라이얼 했는지에 대한 숫자고, 뭐 1번 첫 번째 던졌을 때는 1이 나왔고, 뭐 두 번째 던졌을 때는 2. 그다음에 뭐 한 다섯 번째 던졌을 때는 뭐 1이 나오고, 그다음 여섯 번째는 뭐 0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포가 되게 되죠. 근데 probability analysis의 그 특징은 우리가 100번 던졌을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 100번을 던질 때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그게 참, 이 뭐랄까요, 좀 묘미이기도 하면서, 재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도 평가를 할 때 있어서 probability를 제한을 하지만 for sure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 확률로 반드시 일어날 거다라고 결정을 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위험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probability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또 우리의 이제 뭐 고객들이나 파트너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매트릭 코드로 그냥 쭉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려본 거거든요. 이제 돌려보면 매트릭 코드가 있나? 잠시만요. 껐나? 아, 여기 있네요. 자, 요게 이제 지금 매트릭 코드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그냥 쭉 이렇게 이제 대충 작성을 해서 이제 러닝을 돌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100번 자기가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할 때마다 러닝을 할 때마다 패턴이 다 달라진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실험을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각각 그 값들이 그 뭐지 패턴들이 달라진다는 그거를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랑 관련 있는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그 하고 있는 NH3 크래프트에 보면 우리가 그 QRA 스터디 하잖아요.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어프로치는 뭐고 프로바빌리스틱 어프로치는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이제 그 뭐 간단하게 이제 우리 케이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는 이제 31K 벌크 캐리어예요. 이제 멀티퍼포스 카고십에다가 거의 770톤급의 암모니아 탱크를 데크에도 이제 싣고 그다음 넘버 5 카고 홀드에도 이제 적재를 해서 암모니아 추진 레디 선박으로 우리가 실증을 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 스트라스 클라이드가 위험도 평가를 이제 리드하고 그다음 그 중에서도 뭐 해지드 해잡 FMA부터 그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그 퀀티테이티브 리스크 어세스먼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대표적인 우리 했던 시뮬레이션들이 다들 기억나시겠죠? 그 벤트마스터에서 뭐 가스가 분출이 됐을 때 이게 독성이 얼마만큼 생기는지 그리고 뭐 또 데크상에 아모니아가 리키지가 일어났을 때 또 그 위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뭐 넘버 5 카고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럼 폭발 압력은 어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은 그 구역에서 그 누출이 일어났을 때 메커니컬 벤틸레이션을 어디다 어느 정도 용량으로 설치를 해야 그, 암모니아의 컨센트레이션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몇 초 만에 우리가 안전한 상태로 복귀를 하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화재에 대한 그 시뮬레이션도 하면서 이제 제트 파이어가 일어났을 때 그 스트럭처 쪽에 미치는 뭐 템프리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과연 스트럭처가 서스테이너블 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CO2를 분사했을 때 서프레션이 잘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벙커링 그 스터디를 하면서 그 이제 벙커링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 세이프티 존을 형성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연구들을 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어프로치로 접근을 한 거는 시나리오 1번부터 6번까지 얘네들이 다 디터미니스틱 어널리시스였고 7번만 우리가 프로바빌리스틱 어널리시스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나요? 이제 디터미니스틱 어널리시스의 결과의 이그젬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대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결과가 이 30ppm이 우리가 위험 그 트레시홀드로 독성 트레시홀드로 잡았잖아요. 그죠? 그럼 30ppm을 넘어서는 이 범위가 그냥 무조건 이제 위험하다라고 우리는 그냥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프로바빌리스틱 어널리시스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케이스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디터미니스틱의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나타난다면 probabilistic analysis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만 발생하는 확률이 과연 어, 그 크레더블 하냐 아니면은 굉장히 그 뭐 작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임팩트는 굉장히 크지만 그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작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요거는 이제 무시할 수도 있게 되죠. 그게 이제 probabilistic analysis의 좀 그 접근법인 거고 우리가 deterministic analysis를 하게 되면 그 probability를 우리가 배제하기 때문에 항상 worst case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고 설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좀 과도한 어떤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지금 암모니아 선박을 개발하는데 디터미니스틱 어프로치를 이제 적용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작성하고 있는 논문이나 이런 거에는 이런 그 QRA 스터디도 프로바빌리스틱 어널리시스로 접근을 해서 이런 그 독성 존이나 이런 것들도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렇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 probability study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뭐, 10번 우리가 이걸 뽑았을 때 사실은 진짜 이게 뭐, 뭐 패턴이 뭐 1번 나왔다, 0번 나왔다, 2번 나왔다, 뭐 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들이 이제 그 나타났던 거고. 실제로 이제 좀 이제 10번을 아까 같은 이제 공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공이야기를 할 때, 10번을 던졌을 때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던졌을 때는 1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번의 probability가 1이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2번 공하고 0번 공은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던졌을 때는 이제 2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번이 나왔을 확률은 이제 이게 그 큐뮬레이티브해서 1번이 나왔을 확률이 이제 50%로 떨어지고 2번이 나왔을 때 이제 확률이 50%로 올라가는 거죠. 3번은 계속 이제 0이 되고 그죠? 세 번째 던졌더니 다시 이제 1이 나온 거예요. 그럼 1번의 probability는 올라가고 2번은 떨어지고 3번은 계속 0이고.
그죠? 네 번째 던졌더니 이제 0이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우리가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변화가 이제 끝도 없이 계속 막 변하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터디를 이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이게 number of trial이라 그러는데 이런 그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그 뭐죠 확률은 하나의 어떤 그 뭐 일정한 값으로 이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까 세 개의 공을 10번 던졌을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프로바빌리티가 나왔지만 50번을 던지게 되면 이렇게 헌팅하는 부분들이 점점 특정한 값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고, 이걸 이제 500번까지 증가시키면은 더 줄어들고, 한 1000번까지 하면 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공이 3개가 33.3%로 이렇게 각각 이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는 statistical 이제 regularity, 그러니까 통계적 뭐랄까요, 균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우리 사실 CFD 할 때, 이터레이션 돌리잖아요. 기억나시죠? 이터레이션 돌릴 때, 왜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리고, 넥스트 라운드로 넘어가는 그 기준값을 세울 때, 이런 변화가 어떤 값 이하로 떨어지면 넥스트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statistical regularity 기법이 결국은 우리가 CFD에 사용하는 이터레이션이랑 이제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CFD를 할 때 이터레이션을 충분히 안 돌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가 지금 한 이 정도밖 이렇게 그 값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돼.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랄까요? 컨버스드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면 이게 점점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산으로 가게 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확률을 뭐 계산하는 이거 이제 그 모델이죠. 여기 이제 뭐냐면 이제 전체 우리가 몇 번 던졌는지, 그리고 이게 NK는 이제 0번 공이 나왔을 때의 개수, 뭐 1번 공이 나왔을 때의 개수, 뭐 2번 공이 나왔을 때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분자해 두고 그다음 전체 횟수를 분모해 두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지. 프리퀀시가 나오죠. 그걸 우리는 relative frequency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0이 나왔을 때의 relative frequency는 이제 10번 중에 한 번 나왔으니까 0.1인 거고, 이제 1이 나온 거는 10번 중에 6번 나왔으니까 0.6. 그리고 그 2가 나왔을 때는 10번 중에 3번이니까 이제 0.3이다. 라고 한 거고, 요건 이제 10번 던졌을 때 이야기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50번 던졌을 때는 점점 이 relative frequency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그죠? 500번을 던졌을 때는 더욱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챗 GPT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본 건데, 이게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그 테스트를 요즘 너무 챗 GPT가 잘 돼 있어서 진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되겠습니다. 한 번만 그냥 재미삼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아까 공 3개짜리를 가지고 던져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거든요. 제가 카피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카피해서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거 이렇게 이제 치면은 그냥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0, 1, 2인 거에 랜덤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고, 그다음에 리터레이션 한 100번 한 거, 이제 1000번 한 걸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별다른 이제 코드를 우리가 작성할 필요 없이 챗GPT가 바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이제 100번 트라이얼 했을 때 0이 나온 게 0.35고 1이 나온 게 뭐 3,
32%, 그다음에 만 33%. 근데 1000번을 던졌을 때, 뭐 좀 계속 좀 약간 완전 레귤러 하진 않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충분히 실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리 주사위 던지는 게임 있죠. 이 주사위 던지는 게임이 우리가 한두 번을 던졌을 때는 특정한 값에 뭐 어떤 값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거를 게임을 할 때 100번도 하고 1000번도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주사위들의 조합이 각각의 이제 확률이 있게 되죠. 뭐 2 개를 넣으니까 1이 나올 확률은 없지만 2가 나올 확률부터 12가 나올 확률까지 이런 이제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되죠. 가장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확률은 7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7이 나올 확률들이 가장 이제 크다는 걸 좀 이제 우리는 이제 확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좀 알아두면 이제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좀 그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만든 뭐지, 보드게임이, 요게 이제, 카탄이라는 게임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숫자들 있잖아요.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주사위 값을 의미를 하는데, 요렇게 이제 빨간색이고, 숫자가 큰 거는 그만큼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고, 이게 숫자가 이렇게 작은 거는 이제 그만큼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확률들을 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 이런 사소한 게임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좀 더 재밌고 전략적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챗GPT로 어떻게 주사위 굴리는 거 뭐 이런 거 방법들이거든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냥 뭐 이런 텍스트 한 몇 개만 그냥 적으셔도 진짜 이렇게 바로바로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네, 생각보다 좀 얘기가 길었네요. 오늘은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